네, 안녕하십니까. 최경영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김환 한겨레 21 기자 나와 있고요. 김성환 그리고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최혜림님이 어제 진행하지 않아서 걱정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잠깐 국회 가서 무슨 일정이 있어가지고 무슨 토론회를 참여했는데 토론회 취지가 좋아서 광장의 시민들 목소리를 듣는 토론회였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제가 모르는 데이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떤 생각을 이분들이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여론조사 말인가요? 그 설문조사도 따로 있더라고. 어디서요? 광장 대전환 포럼 사회개혁 1차 세미나. 대전환 포럼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광장을 지키고 계셨던 분들 중에서 이제 디지털에 능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주체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을 많이 했는데 참 제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체제 전환이라든지 뭐 사회 대개혁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저들이 너무 지금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어서 사실 생산적인 논의 꼭 지금 필요한 생산적인 논의들이 안 되는 측면이 있죠. 이제는 사실은 생산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 국민의힘도 좀 한동훈 이제 후보로 경선 후보로 나올 것 같긴 한데 한동훈 후보든 뭐 김문수 후보한테까지는 그런 말을 하기는 좀 그렇고 그나마 중도 보수라고 주창하면서 나올 한동훈 후보든 유승민 후보든 이런 분들한테 국민의힘으로 나오는 게 맞아요. 사실 어제 같은 토론에 이분들이 와서 좀 배웠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중요한 토론이 그렇죠. 실린 신문이 이제 한겨레 신문입니다. 근데 한겨레밖에 안 실려. 19면에 한겨레 19면에 이제 이렇게 조그맣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진도 있습니다. 여기 사진이 좁게 보도한 거 아니야? 네, 사진이 있는데 깔아놨는데 이 사진을 여기 조그맣게 돼 있는 이 사진을 요 밑에 있는 사진을 확대를 하면은 최경영 기자님 얼굴이 요만하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구나. 그 이야기 하고 찾아내야 한다. 하여간 그 모아진 여론은 80%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이든 국민의힘이든 이걸 계엄과 내란을 사실상 옹호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 이번 대선에서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한테 그 당 이름으로 나 좀 뽑아주세요. 내가 이 당 후보니. 이거는 아니지 않나? 지금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한동훈, 추경호 이런 이제 당시에 국민의힘 지도부들이 내란에 책임이 있다고 보도한 언론들을 언론중재위에 걸고 있어요. 저희도 두 건, 진짜? 두 건 걸렸거든요. 두 건 지금. 뭘 걸었어요? 그러니까 내란에 이제 예를 들면 국헌문란의 공범자다라는 표현 뭐 이런 거를 걸고 있고. 추경호가. 그 다음에 아니 협의는 있는 건 사실이잖아. 아까 뭐 그거를 언론 관점에서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어떤 시간과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제 본인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해도 지금 계속 언론을 어쨌든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고. 아니 누가 사실이라 그랬어? 그 협의가 있다라는 것만. 그러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뭐 여러 언론사들하고도 아마 지금 언론중재 되고 있는 것 같고. 진짜 나쁜 사람들이네. 더 재밌는 건 이수정 교수처럼 자기 이제 말하자면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부정선거론 퍼뜨린 사람들이 있어요. 기사들 날르고. 거기들도 지금 언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언론 대응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뭐 언론중재에 워낙 얼토당토 않고 뭐 제기하면 다 받아줘야 되는 거니까 중재를 가는 건데 이제 본인은 그 부정선거론을 퍼뜨리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야 어제 그 MBC 뉴스데스크나 이런데 그 집시법 위반과 관련해서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 정광훈 목사 집회를 할지 오늘 뭐 토론에도 좀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는 지금 집시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그 혐의로는 뭐 입건하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어제 우연히 광화문에서 정광훈 목사를 마주쳤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그 광화문 사거리에서 무대를 어디로 설치할 거냐 3.1절 대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를 이제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도로에 나와서 이걸 하고 있으니까 이제 우회전하려고 하는 차들이 교보문고 대각선 건너편입니다. 우회전하려고 하는 차들이 빵빵 눌렀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광훈 목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차한테 삿대질을 하더라고요. 도로에 내려와 있으면서 제가 그 빵빵한 차의 뒤에쯤 있었는데 그래서 저들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아니 법도 뭣도 없구만. 법도 뭣도 없어. 근데 탄핵을 찬성한 그 집회와 관련해서는 다 집시법 위반을 많이 걸었어. 이것도 너무 불공정한 처상이라고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사람들을 우파라고 계속 불러주는 게 뭐라 그래야 돼, 이 사람들? 뭐 지금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보이는 태도 내란 동조자들이잖아요. 내란 동조자들. 그러니까 내란 동조자로 자기네들이 이미 찍혀 있으니까 뭐 막 가자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누차 얘기했던 것처럼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가 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자들이 지금 오히려 체제를 흔들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제 헌재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서 위헌이다 이렇게 결정을 했잖아요. 근데 당장 나오는 반응이 그거예요. 최상목이 어디 한번 보고 검토해 볼게 뭐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은 그냥 헌법 막 위반하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판단할 거야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극렬 지지자라든가 극우 쪽에서 바라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뭐 우리 마음대로 행동해도 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사회가 그나마 뭐 법원 재판에도 불만이 있을 수 있고 헌재 결정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을 수 있죠. 왜 불만이 없겠어요? 결정을 그냥 바로 승복하기도 참 쉽지는 않은 거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우린 승복해 왔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사회의 최소한 밑바탕에 깔려있는 사회적 합의였다고요. 굳이 사회 계약이니 뭐니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감옥도 가고 다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치적으로 내가 기소를 당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감옥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기득권을 지키든 아니면 보수를 지키든 어떤 방식이든 간에 자기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뭘 해도 된다고 하는 인식들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어떤 비판을 받아도 아유 우리는 우리대로 할 거야.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근데 지켜집니까? 이렇게 해서. 어제도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기자들이 질문을 할 때. 근데 헌재 결정 이후에 정무적 판단을 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헌재가 그걸 무슨 정무적 판단을 할 게 있어. 그냥 결정하는 대로 하면 되는 어떤 거지. 국회의원이 체포영장이 나왔는데 내가 정무적으로 좀 판단해보고 응할지 그렇지. 안 응할지 정확히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체제 질서에 대한 불복이 깔려 있는 거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지금 비판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약하고, 마치 그래서 많은 사람들 머릿속에는 헌재가 결정을 내려도 강제 조항이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건가 보다. 뭐 이렇게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지금 이제 말씀하신 우리가 유지해왔던 어떤 사회적 질서라든지 체제의 어떤 그 운영 원리 같은 것들이 지금 근본적으로 훼손되고 있는 상황인 거는 사실 뭐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헌재 결정을 좀 지켜보면서 현재로서는 특별한 계획이 없다. 이게 최상목 대행 측의 주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도 최상목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민주주의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꼭 규정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인식해왔던 거잖아요. 그게 또 헌법인 거고요. 그렇죠. 헌법이 어떻게 일반 규칙처럼 이렇게 세세하게 모든 행동들을 규정해요. 가장 큰 틀을 만들고 그 다음에 법률로 규정하고 그리고 이제 행정 규칙이나 이런 것들로 쭉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명의나 이런 게 쭉 내려가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규정하지 않아도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고 하는 건 그냥 불문율로 우리가 지켜왔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걸고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수도 이전을 추진을 하니까 헌재에 갔죠. 그 사건이. 근데 헌재가 그때 논리가 뭐였습니까? 경국대전. 명문화된 법이 없으니까 관습헌법 얘기를 했어요. 관습적으로 수도는 서울이다. 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 수도는 법리적으로 한양이지, 보면 그러면. 그거야말로 헌재가 정무적 판단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못했어요. 그렇지. 네,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헌재가 헌법적으로 도저히 끌어다 쓸 논리가 없어서 이 수도 이전을 그렇지. 막을 결국엔 경국대전이나 관습헌법을 끌고 와서 결정을 내려도 이게 사회에, 그래서 그때는 역으로 모든 걸 다 헌재가 결정하면 끝이냐 이런 논의를 저희 한국 사회가 10수년간 해왔다고요. 근데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는 야 헌재가 결정하든 말든 우리는 그냥 우리의 정무적 판단으로 할게가 완전 레토릭처럼 그냥 써버리니까, 이게 사실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윤석열 일당이 헌재에 10차례의 변론에서 했던 우리 이거 승복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우리 승복할지 말지 좀 고민해 봐야겠는데 우리 이거 불복 니네 결정하는 거 정치적인 것 같은데 이거에 깔려 있는 거야. 헌재에 이거 자체를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뭐 대단한 배짱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세력들이 이 헌재의 결정 자체를 희화시키고 있는 거다. 이게 그럼 결국엔 윤석열의 불복으로 갈 거다.
김연아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그 시기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희화화 조롱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루 이틀 끌다가 이때는 한번 결정할까? 근데 뭐 이걸 거부하지는 설마 못할 거 아니에요. 안 하고 있겠죠. 안 하고 계속 하다가 내가 정권 바뀌기 전까지 또는 뭐 대통령 선거 직전에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진행 중이에요. 네. 오늘 조선일보 보고 평상시보다 더 놀랐는데 와 신문 지면 진짜 와, 어마어마하더라 정말. 네. 어떻게 설명이 불가능할 정도인데. 네. 그러니까 어제 마은혁 재판관 판단이 있었던 거잖아요. 헌재에서. 그러니까 3명이 소수 의견을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위헌이라고 하는 데는 다 동의가 된 건데 그렇죠.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8대0. 소수 의견을 밝힌 게 국회가 권한쟁의 심판을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관해서 소수 의견을 밝힌 거예요. 나중에 사후에 국회에서 사실은 국회의장한테 국회 의결을 통해 가지고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명분을 만들어준 것은 맞지만 왜냐하면 원래 권한쟁의 심판을 국회의장이 제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수 쪽에서 계속 주장했던 게 그럼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하도 그러니까 국회에서 의결 절차를 뒤늦게 밟았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그걸 3명이서 딱 보수 성향에 예를 들면 윤석열 임명한 재판관 그리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한 재판관 그렇죠. 국민의힘이 추천한 재판관 그렇죠. 3명이서 그거에 대한 의견을 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조선일보가 그렇게 한 거야. 비겁한 자들. 이렇게 하는 거야. 누구한테? 보수적인 재판관. 그 재판관 3명한테. 그러니까 딱 투가 논조가 딱 그거야. 비겁한 것들. 그 부결시켰어야지. 그 합의하고 난 다음에 왜 소수 의견을 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면을 이런 식으로 써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겠냐고. 지금 마은혁 재판관 임명 문제도 똑같아요. 지금 8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면 9명이 되잖아. 근데 보수 성향이 3명이 반대하더라도 6명이니까 의결 정족수를 채워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을 계속 공격했던 이유가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이 빠진 상태에서 비겁하지 않기 위해서 3명이 그냥 보수에 눈 질끈 감고 윤석열 복귀해야 돼. 이렇게 결정해주면 윤석열 복귀하는 거야. 그거 밑자락 깔고 지금 이번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비겁한 자들 하면서 손가락질하는 거야. 예. 이게 무슨 언론이 이따위 언론이 이렇게 하니까 최상목이나 이런 인간들이 조선일보 열심히 성경처럼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행동해도 되는구나. 조선일보가 뒤에서 잘 뒷받침해주고 있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지. 게다가 마은혁 재판관은 이미 국민의 한 30% 아스팔트 극우 내란 뭐 공모자가 아니고 내란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지금 낙인 찍혀졌냐면 공산당 빨갱이가 이미 돼 있어요. 이 사람은 시내 곳곳에 문영배 재판관을 공격하는 현수막들이 걸려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계속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빨간색으로 보인다. 이게 괴벨스가 한 짓이거든요. 계속 맞아요. 그렇게 공격을 하면 좀 뭐가 있어서 저렇게 하는 거겠지. 계속 우리법 연구회 이야기하면 우리법 연구회가 마치 불온단체처럼 보여. 근데 어제 헌재가 그 지점에서 사회적 상식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결문에 적어줬어요. 그러니까 절차상의 위헌이 없으면 무조건 임명하는 거다. 그렇지.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게 그 원리다라는 걸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사실 마은혁 재판관이 사상이 어느 쪽이든 뭐든 이 절차상의 위헌 유법이 없으면 이게 임명이 돼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상권 분리 체계의 사회 운영 체제예요. 근데 이 체제를 일개 권한 대행이 정무적 판단으로 거스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 우리가 아까 뭐 김성환 평론가님도 얘기하셨지만 별로 합의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 조선일보 말씀하셨지만 저희 이 3인의 재판관들이 낸 의견 정확하게는 소수 의견 아니고 별개 의견입니다. 별개 의견하고 소수 의견 다른 점은 소수 의견은 결론이 다른 거고 별개 의견은 결론이 같은 거예요. 그렇죠. 결론이 같은 것은 이거는 이제 위헌적인 것이다라는 결론이 같은 거고. 위원회는 다 동의했습니다. 그렇죠. 다만 이 위원회에 이르는 논리가 이제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인데, 근데 조선일보와 같은 신문의 보도의 특징이 뭐냐면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왜 이런 판단을 했느냐의 맥락에서 이게 이런 판단을 한 것은 결국 마은혁 재판관을 이 탄핵 심판에 참여시키도록 하여서 구인 체제로 결론을 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조선일보 해석은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그러면 안 된다거든요. 지금 결론이 결국은 이제 오늘 신문의 전체 논조에 그러면 안 된다가 결론이에요. 근데 헌법재판소가 그러한 로드맵을 갖고선 이 권한쟁의 심판의 결론을 그렇게 낸 것이냐? 그건 뭐 누가 어떤 헌법재판관이 거기에 대한 그런 로드맵을 각자 어떻게 갖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이 권한쟁의 심판의 형식적인 이 내용은 국회의 표결권이 침해됐다라는 걸 결론을 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회 권한이 침해된 것이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이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을 다 임명하지 않는 것은 이게 이 법 조문 그리고 헌법에 있는 이러한 이 조문들을 해석을 했을 때 그러한 권한은 없다를 확인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충실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결론의 해석에 충실하면 되는 거거든요. 마은혁 재판관이 탄핵 심판에 참여하느냐 마느냐. 그래서 구인 체제에서 결론이 나느냐 마느냐는 그거는 완전히 별개의 쟁점인 거고. 예. 권한쟁의 심판의 결론은 이 권한의 문제인 거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그러면 그것에 충실한 보도를 해야 되는데 조선일보 보도는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윤석열의 탄핵 심판은 어떻게 결론 낼 것이라는 의도를 이미 갖고 있고 그 의도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결론이 윤석열에게는 불리한 정황이고 이렇게 지금 해석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불공정하고 불공평하다라는 전제를 이미 깔고 보도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에 뭐 얼마나 이렇게 공감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시각 자체가 지금 이제 극우 집회를 하고 있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시각 자체가 굉장히 네. 정치적이지.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공감대 속에 있는 겁니다 이미.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플랜카드 그런 거를 열심히 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플랜카드는 이런 지금 얘기한 거는 이 플랜카드에 적혀 있는 얘기에 비하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얘기예요. 그렇죠. 플랜카드에 적혀 있는 건 문영배는 변태다 이거거든요. 아 그런 네. 플랜카드도 있어요? 제가 이제 요약해서 그런 얘기고. 불법 음란물 2,000개가 방치되는 사이트를 방관했다 뭐 이런 건데 그게 이제 어쨌든 프레임으로는 문영배 불법 음란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크게 문영배 불법 음란물 2,000개 조그맣게 했습니다. 유통 방관 한 문영배 뭐 사퇴하라 뭐 이런 플랜카드에 이게 그런 거를 막 붙여놨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류의 이제 헌법재판소가 불공평하고 불공정하고 이 아주 나쁜 놈들이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논리의 공급을 저급한 거는 이제 그런 아스팔트 우파들이 하고 아주 약간 그래도 그거보다는 세련된 논리와 어떤 정서는 조선일보가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때 뭐 세련됐다라고 보기도 힘든 게 문화일보처럼 그 가장 보수적인 신문사라고 할 수 있는데 문화일보 과거에 뭐 노란색으로 지금도 노란색으로 나옵니까? 살구색이죠. 살구색입니까? 네. 살구색으로 나와서 저기 뭐죠? 조철봉 씨라고 있었잖아요. 조철봉 씨. 예, 문화일보에 그 조철봉 씨라고 있었어요. 그 소설 연재 뭐였더라? 강한 남자였나? 강한 남자. 예. 한참 시끄러웠죠. 예. 그게 그 언제 얘기하라고? 그게 신문사 20년 전 얘기. 참여정부 때. 아니 근데 20년 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 그랬던 자들이 이게 지금 고등학교 동창회 카페에서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 아저씨 한 명이 계속 올렸는데 친구였던 문영배가 수많은 동창회 중에서 나의 부장판사니까 너 임마 이런 거 올리지 마. 아니면 내 동창회 탈퇴할 거야. 이랬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실제 행위를 평가하는 의미는 없고 네. 왜냐면 관련이 없는 일이니까. 근데 네. 이제 그렇게 프레임을 씌워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렇지. 그 자체가 과거에 우리가 지금 20년 전 얘기했으니까 한 10년 전만 해도 판사한테 공격하면 엄청나게 사회적 지탄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예. 그거는 뭐냐면 판사라고 하는 직업이 그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어떤 존중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예, 근데 지금은 사실 그것도 다 갈라졌죠. 우리 편 판사냐 남의 편 판사냐. 그게 우리법 연구회를 중심으로 해서 조선일보도 여기는 쟤네 편 판사예요.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인정은 못하겠다. 네, 지금 그 프레임 위에 서 있는 거고 그거가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누가 판결을 하면 조선일보가 늘 여기 판사가 우리법 연구회였어. 그러니까 판사도 우리 편 있고 쟤네 편 있고 이렇게 나눠온 게 지금 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도 사실 이제 그 논리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두 분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3명 우리 편이잖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니네 편이냐 우리 편이냐는 부차적인 문제고 이게 이제 말하자면 헌법 조문에서 헌법에서 어떤 위배가 있는지 했기 때문에 8대0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법조계 다수와 보편적 상식인데 지금 조선일보 혼자 거기서 아니야 이 지지자들을 끌고 가는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후의 안티조선 활동가 김건희 여사가 나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별개 의견이라고 말씀드린 그 부분이 중요한 게 결론이 같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결론이 같다는 것은 국회 권한이 침해됐다고 보수 성향이라고 하는 헌법 재판관들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국회 권한이 침해된 겁니다. 임명해야 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거는 다른 결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뭐가 이제 이견이 있는 거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원직 국회의장이 그냥 청구하지 말고 국회가 의결을 했었어야 되는 것 같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청구 절차에 관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청구하는 절차에 관해서의 이제 문제인 것이지. 그리고 그랬어야 됐던 것인데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그 2월 17일입니까? 14일입니까? 그 이제 국회가 사후에라도 이 임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임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을 그러면 국회가 이것을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서 사후적으로라도 요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절차적으로는 이 절차적 흥결이 치유됐다고 본다. 이게 이제 보수재판관 3인의 지금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절차에 관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결론은 그래서 최상목이 임명을 안 한 게 맞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임명 안 하고 있는 게 맞냐의 문제에서는 절차에 문제가 없으면 임명 안 하고 있는 거는 국회 권한은 침해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가르마를 탄 거예요. 그러면 이 결론이 나왔으면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최상목이라는 사람은 임명을 바로 어저께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도 안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까지 안 하면은 이건 혼을 내줘야 된다. 차를 타고 가서 어떻게 혼을 내줄 수 최상목이 살고 있는 집에 가서 혼을 한번 내주고 들어가지도 못해. 그렇죠. 네, 그걸 지키고 있어. 근데 저는 어제 그리고 이런 헌법 이 법과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을 하면은 공직자는 탄핵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오늘도 무슨 경제 일정을 소화를 하더라고요. 최상목이 누구를 만난다고 그러는데 임명할 건 안 하고 지금 누구를 만나고 이걸 왜 합니까? 지금 헌법재판소가 다 결론을 내려줬는데 그런데 그래서 탄핵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러다 보니까 최상목 쪽에서는 분명히 이전에 언론 보도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내가 임명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헌법재판소가 결론이 나오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죄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막 주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덕수 복귀론이 있지 않습니까? 한덕수가 곧 돌아온다. 그러면 그냥 나는 가만히 있다가 좀 덕수형한테 토스를 할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 상황에서 가장 비겁한 것은 최상목이다. 헌법재판관이 아니라. 근데 이 정도로까지 눈치를 봐야 되는 이유가 뭐야? 최상목은?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로까지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정권이 연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무슨 누가 나와가지고 민주당이 안 되고 국민의힘이 계속 된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어차피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했기 때문에 뭐 다른 관직을 맡을 근데 왜 이러는 거지? 왜 이러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저는 이게 헌재를 둘러싸고 지금 지형이 굉장히 복잡하지만 어제 헌재가 선관위 관련된 내용을 판단한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제 헌재가 판단한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직무 감찰을 했는데 권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원은 대통령 편제에 소속돼 있는 행정부 기관인데 헌법기구인 선관위가 설령 부정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걸 감사원이 감사할 권한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원이 같은 시간에 뭘 했습니까? 선관위 직원들이요. 자식들 채용하는 게 관례라고요. 이렇게 부정 채용을 많이 했어요. 37명이나 부정 채용을 했어요. 이렇게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도가 많이 나왔었고. 잘못한 건 있는 거예요. 선관위가. 근데 헌재가 볼 때 헌법상의 운영 원리로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기구에 행정부의 기구가 가서 감사를 하면 안 돼. 이거는 어긋나. 이게 설명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체 감사를 하거나 아니면 수사를 받아야 돼. 수사는 받고 이렇게 있잖아. 한 거예요. 근데 이 논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이 선관위를 갔잖아. 시차변론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두 개를 깨트립니다. 하나는 뭐냐면 윤석열이 계속 주장했던 게 뭡니까? 2023년 5월 달에 우리가 중대한 선관위에 부정을 발견을 해서 이거를 감사를 하려고 했는데 선관위가 저항했다. 선관위는 이런 애들이에요. 그리고 그게 부정선거론이랑 연결된다고 윤석열 측은 주장해요. 근데 지금 헌재가 어제 이 논리를 깨트렸어요. 이거 감사 대상이 아니었어. 두 번째.
직무감찰은 감사원이 통상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모든 부처에서 감사원의 업무 범위 안에 있는 일이에요. 어제 위헌 판정을 받긴 했지만 근데 이 직무감찰도 위법이라고 봤어요. 근데 선관위의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군대를 보내면 감사원이 설령 그 안에서 부정선거를 했다라고 칩시다. 그래도 이 논리에 따르면 군대를 무조건 위헌이네. 군대를 보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어제 그것도 8대0이 났거든요. 그렇지.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조선일보의 기대와는 달리 이 헌법재판관들은 윤석열 수준의 정신 상태는 아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판단을 했더니 이 조선일보 내란일보 신문이 사설을 씁니다 오늘. 그래. 뭐라 그랬어요? 제목이 그렇다면 이 마피아 선관위를 어떻게 하자는 건가? 네. 그러니까 아니 수사하면 되잖아. 그렇죠. 우리 당연한 상식이죠. 근데 조선일보 논조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부정선거론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오히려 이 결론을. 그래가지고 수사하고 몇 명 사퇴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선관위는 뭐 무슨 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이 사설이 뭐 이런 나쁜 일이 있었고 뭐 그랬는데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판단을 했고 뭐 선관위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리고 지금 선관위 자체 감사하는 신용하다가 흐지부지 시키지 않았느냐 쭉 간 다음에 마지막 문단이 굉장히 예술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감탄을 합니다. 이러니 선관위가 감시 사각지대에서 가족회사처럼 운영되면서 부패를 일삼는 것이다. 대선 때 투표용지를 소쿠리에 담아 옮기고 이미 기표한 용지도 유권자에게 나눠주는 부실도 여기서 기인한다. 이런 가족회사가 북한 해킹 공격을 받고 알아차릴 리가 없다. 이 선관위를 어떻게 해야 할지는 헌재가 대답해야 된다. 조선일보 미친 인간들인데 일면 머리 기사 제목도 제가 읽어드릴까요? 정말 머리가 이제 안 돌아가는 거라. 일면 머리 기사 제목이 네. 윤 탄핵 심판 앞두고 정치 편향 논란 자초한 헌재. 이게 선관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쭉 얘기했던 거. 그걸 기사를 쓰면서 일면 머리 기사 제목을 이렇게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설이 거기에 연결돼서 지금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최소한 우리 사회가 합의했고 지켜왔던 룰이 그게 바로 헌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무질서한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헌법이 없다고 하는 얘기가. 그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기틀을 잡고 있는 거고 그게 우리 국민투표로 헌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최소한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다 동의해서 지키자고 하는 합의인 거예요. 최소한의. 대원칙인 거예요. 근데 선관위 가가지고 감사하겠다 뭐 하겠다 할 때도 너무 당연한 상식이야. 왜냐하면 감사원은 독립기구이긴 하지만 대통령 밑에 있는 기구란 말이에요. 이런 데가 중앙선관위에 가가지고 막 감사를 하겠다고 덤벼들면 선거의 중립성이 해쳐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리고 어제 헌재도 얘기했던 것처럼 헌재가 얘기했어요. 과거에도 우리가 부정선거를 많이 해온 역사가 있잖아. 3.15 부정선거뿐만 아니라 이승만, 박정희 다 그랬잖아. 전두환, 노태우까지도 제가 볼 때는 부정선거를 사실상 한 거란 말이에요. 표를 조작하지는 않았지만 표가 그렇게 나오도록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관변단체부터 시작해서 다 동원하는 작업들을 하기도 했었고 과거 박정희는 아예 이 투표함 자체를 바꾸려고 시도하거나 이런 일들을 벌여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87년 체제에서 선관위를 독립시켜 놓은 거야. 헌법기구로. 근데 내가 대통령이요 하니까 세상의 모든 권력은 자기한테 다 있다고 착각하고 마음대로 휘둘러. 근데 이런 가장 기본적인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다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야. 왜? 정치 논리가 앞서니까. 그렇죠. 헌법만 무시하고 가장 기본적인 기본적인 상식조차 아예 법을 처음으로 배우는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대답할 수 있는 얘기가 통하지 않은 시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다 무너뜨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윤석열만 계엄을 통해서 헌정 질서를 물랑케 한 게 아니라 이미 그 이전부터 물랑케 하는 작업들이 끊임없이 있어 왔다는 거야. 조선일보에서 조선일보나 국민의힘이나 그렇죠. 끊임없이 그 시도들이 있어 왔고 거기에 위험한 윤석열의 사고방식이 더해져서 제일 극단으로 나타난 게 계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이걸 다시 바로 세우기가 훨씬 더 어렵다는 얘기를 우리가 하는 거야. 근데 이들이 왜 이러냐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무슨 뭐 특별한 생각이나 무슨 특별한 논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논리 정연한 뭐 주장이나 가치나 이념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그냥 앞에 대충 멍청한 사람들한테 이 말 믿고 속으라고 하는 뜻이고 결국은 국민의힘이라는 상당히 부패하고 내란까지 일으킬 수 있고 그거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도 제대로 사과를 안 하고 넘어가는 이 집단을 계속 정치적으로 보호를 해줘야 이 집단과 같이 가야
본인들의 이익이 지켜진다. 요 생각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조선일보도 그렇고 극우 유튜버들도 그렇고 저기에서 막 그 대학교에서 말입니다. 그 안정권 씨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들어눕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거는 진보든 보수든 다 떠나서 이게 일단 그 대의 명분 자체가 전혀 말이 안 되는 상황에 내란을 옹호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는 짓도 저렇게 폭력적이잖아요. 거기다가 여자 대학교에 가서 이화여대 같은 데 가서 굉장히 위협적인 행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막 쌍소리를 하고. 그런데 그자가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을 받았던 자고 그거 가지고 막 흔들면서 야 이거 특별 초청장이야 했던 자고 그 누나는 대통령실에 취업을 했던 자고 뭐 이러면 야 이게 무슨 정상적인 인간들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설치고 다녀도 돼? 라고 하면서 보수든 진보든 질타를 했을 거란 말이지. 근데 방관해 무관심해 많은 사람들이 왜? 너무 미친 개처럼 행동을 하니까. 너무 미친 개처럼 행동을 하면요 두려워요. 물릴까 봐. 그걸 노리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 사람들이. 아 나는 완전히 뭐 이제 잃을 게 없어. 근데 그런 행동을 지금 조선일보도 따라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더 명확한 거예요. 네. 윤석열은 파면될 거라는 거 알아. 그렇지. 이미 그건 상수로 전제해 놓는 거예요. 네. 어떻게 우리가 저항을 하거나 보수 결집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윤석열은 탄핵되는 거야. 그럼 그 다음 보고 가는 거야 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어차피 이번 대선에서 싸우고 우리가 이기기 어렵다는 거 국민의힘이 모르겠어. 알지. 어차피 이번 대선은 안 돼라고 하는 생각들은 할 거예요. 근데 왜 이 짓을 하냐고.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의힘이 태도를 바꾸기도 어려운 거야. 윤석열을 중심으로 놓고 계속 결집해 나가는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집됐다는 거를 여론조사나 지지도를 통해서 확인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선 이후까지 보면서 우리는 한 번 놓쳐도 되지만 절대 지금 이 뭉친 이 지지층을 놓치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지. 그러니까 그거 보고 계속 지금 고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오늘 동아일보 이기용 칼럼에서 쓴 구절이 하나가 나오는데 윤석열이 수감이 된 후에 여당 지도부하고 면담했을 때 왜 당이 안 움직이느냐 불만을 터뜨렸대요. 아 자기가 구치소 간 다음에 네. 그 보도가 나왔었죠. 보다 못한 당 간부가 왜 상황 파악을 못하고 어린애처럼 칭얼대느냐 이렇게 질타를 했다. 이런 대목이 구절이 나와요. 직접? 직접 구절이 나와. 윤석열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 안에서 내가 밖에만 있었어도 이 자식은 내가 한 방에 그냥 이랬을 텐데. 그러니까 윤석열은 다시 돌아올 거라고 하는 희망을 계속 지금 갖고 있다는 거고요. 왜 당이 날 안 도와줘라고 하는 불만들을 계속 이 정도까지 하는데도 계속 불만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윤석열은 계속 저 지지층은 내 지지층이야 라고 착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옥중 정치를 계속하는 거지. 그렇죠. 국민의힘이 윤석열에서 이탈하는 순간 계속 국민의힘을 까버리는 거야. 국민의힘 두렵지. 국민의힘 밑바탕을 이루는 그 15%든 20%든 나갈까 봐. 그 지층이 우리 따로 갈래?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지. 윤석열이 완전히 국민의힘에서 뜯어가지고 이탈해 버리는 거야. 진짜로 윤석열 두려워가지고 버들버들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저는 그럴 수 있는 개연성과 시나리오가 충분히 있겠지만 현실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다고 보긴 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보면 국민의힘이 윤석열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건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이 파면이 나면 그게 한 기점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까지는 지금 윤석열이 집결시켜 놓은 이 세력 기반에서 못 떠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윤석열을 손절한다는 건 이 세력 기반과의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선택을 못 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소장파라든지 친한계라든지 이런 쪽도 처음에는 약간 반감하는 것 같다가 한동훈 대표도 최근 메시지 보면 친한계도 윤석열과의 화해를 원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게 처음에는 야 저거 오래 안 가 저거 어차피 지금 거품이야 보수 잠깐 모여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이게 지금 생각보다 오래 가고 있는 국면이 되고 있는 거고 이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윤석열이 담화문에서부터 시작해서
8차례 선제에 나와서 했던 변론 전략으로 의도했던 바, 그러니까 우리 세력을 내가 집결시키겠다라는 바가 어쨌든 그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엔 왜 저래? 미쳤나? 그리고 뭐 정규재 같은 사람들도 정신검증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조갑제도 마찬가지다. 상황이었지만 결과적으로만 지금 놓고 보면 윤석열이 집결한 세력 기반 위에서 국민의힘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딜레마에 빠진 거고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김문수가 1위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3.1절 집회에도 간다는 거잖아요. 네. 현재 의원들이. 김기현, 김정재, 송원석, 권영진, 강선영, 이종우 저 뒤에 더 있는 것 같은데 더 있는 것 같고 조배수 의원 지금 이게 뭡니까? 텔레그램입니까? 텔레그램이죠. 조배수 의원은 1일 단식하자 1일 릴레이 단식을 제안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런 인간이 24시간 금식하자는 게 최소 아니잖아요. 3일씩 해야지 하려면은 3일은 해야지 그래도. 아니 근데 일일씩. 보통 다이어트 할 때는요. 24시간 금식하면 좋아 몸에. 그러니까 최소 3일은 해야 3일씩 해야지 릴레이 단식을 아무리 릴레이 단식. 어디서 이 24시간 금식 다이어트 이런 거 봤나 봐. 그러니까 이게 요새 직렬 유행하는 단식도 아니고 지금 뭡니까? 다이어트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요새 유행하는 다이어트법이 있어요. 첫 주에는 하루 단식하고 그렇지. 두 번째 주에는 이틀 단식하고 그렇지. 세 번째 주에는 3일 단식하고 삼일. 네 번째 주에는 다시 이틀 단식하고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쭉 수행을 하면 뭐 몇 킬로가 빠진다. 그렇지, 이 맞아. 다이어트 단식법이 지금 되게 유행인데 맞아. 저는 보자마자 약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주에 하루, 다음 주에는 이틀 합시다. 그 다음 주에는 3일 합시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윤석열을 위한 겁니다. 하지만 내심 다 돌아서서는 그래 이번 참에 우리도 다이어트 좀 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음식도 하고. 뭐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윤석열을 대하는 이들의 태도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조배수 의원은 가잖아. 3.1절 집회는 가잖아. 거기 세력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또 메시지를 내잖아. 조배수 의원은 DJ를 입에 앞으로 올리지 말라고 계속 지금 이제 얘기하고 싶은데요. 과거에도 제가 얘기한 적이 있지만 DJ를 존경하니 DJ를 뭐 하는 아유.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계속 윤석열을 상황으로 모셔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어느 시점부터 윤석열에서 도망가고 싶은 생각들이 스물스물 올라올 텐데 쉽지 않을 거예요. 당분간은 쉽지 않을 거고요. 국민의힘이 나름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은 국민의힘 후보가 윤석열하고 차별화해 주는 거예요. 당은 이제 할 일이 없어. 후보가 결정하시는 대로 따를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슬쩍 발을 빼는 거 외에는 달리 지금 방법은 없어 보이는데 만약 김문수 장관이 후보가 돼버리면 이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쳐 그냥 다음번 대선까지 그냥 쭉 밀고 가자 이런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뭐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자기 개인 실책이나 뭐 실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그 틈새를 파고 들어가면서 끊임없이 흔드는 작업들을 하면 뭐 다음번 지방선거든 총선이든 대선이든 우리는 또 이길 수 있다 이런 사고방식들을 하는 거지 뭐. 그래서 지금 이제 국면을 개헌으로 좀 바꾸려고 하는 거죠. 보수 언론도 그렇고. 진짜 지금 이거 안 먹혀. 그렇죠. 당연히 안 먹히죠. 전혀 안 먹혀. 당연히 안 먹히고. CR도 안 먹히는 것 같아. CR도 안 먹히는데 네. 시도를 그래서 한다. 어. 네, 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도를 조선이나 한다. 중앙이나 이런 데서 계속 씁니까? 개헌. 오늘 한동훈 네, 인터뷰에서 한동훈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3년 임기만 하고 개헌하는 대통령을 했다고 인터뷰를 했죠. 자기가 네. 어떻게 개헌을 한다는 거야? 아니 뭐 그거 구체적인 거를 떠나서 어쨌든 대통령제 중임 4년 중임제하고 4년 중임제하고 상하원제로 분리하다는 비례대표를 거예요. 뭐 상원으로 하고 어이가 없더라고. 네. 나 그거 보면서 진짜 누구한테 얘기를 비례대표를 들었는지 상원으로 뭐 만들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처구니가 없는. 한국에 귀족이 있구나. 중요한 그들의 거는 생각에는 자제들이 있어 진짜로. 중요한 거는 네. 무슨 개헌 얘기를 했든 간에 네. 이 개헌 경연대회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한동훈이. 오늘 그래서 중앙일보가 표도 만들었어요. 범보수 개헌 주장 비교 이라고 표가 있는데 재밌는 거는 뭐 세부적인 얘기는 대략적으로 뭐 4년 중임 뭐 이렇게 있지만 대략적으로 다들 4년 중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내가 대통령 선거 나가는데 뭐 4년 중임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씩 다르지만 지금 찬성하는 녀석이 있고 유보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입장이. 저는 요게 이제 중요한 건데 분이 있는데 안철수 찬성 개헌, 예. 오세훈 찬성, 유승민도 따지고 보면 찬성, 한동훈도 찬성, 홍준표도 찬성이에요. 김문수 표를 만들어놔 그냥 다 찬성이라고 하면 되지. 김문수 왜 만들었냐? 김문수 유보. 김문수는 유보예요. 김문수 뭐라 그랬냐? 차근차근 고쳐야라고 해서 유보다. 이준석 유보. 당선되면 논의 시작한다. 이 두 사람은 유보다. 그럼 이게 뭐냐? 윤석열의 진정한 후계자는 누굽니까 그러면?
여기서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고 나는 윤석열을 지킵시다라고 얘기하는 김문수가 후계자입니까? 아니면 윤석열의 탄핵은 어쩔 수 없어서 안타깝지만 인정해야 되지만은 윤석열이 얘기한 개헌은 우리가 꼭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후계자냐? 지금 이렇게 판을 좀 바꿔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죠. 진정한 후계자는 윤석열의 정치적 유언인 개헌을 진짜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후계자로 지금 판을 바꾸고 싶은 요 욕망들이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다. 근데 중앙일보와 한동훈의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 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그래요? 한동훈 책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써서 내부 징계가 된 기자가 퇴사를 했거든요. 이유도 묻지 않고 한동훈 캠프로 가겠죠. 그러니까 근데 제가 조금 보완을 하자면 한동훈 책이 문답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질문을 한 사람이 지금 중앙일보 기자라는 거죠. 네. 그런데 요거를 회사에다가 얘기 안 하고 그냥 가서 질문을 막 하는 그런 거를 했고, 그리고 그 질문 중에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은 절대로 되면 안 된다는 겁니까?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앞으로 기자를 하고 취재를 해야 되는데 중앙일보 입장에서는 너는 가서 그런 질문을 하면 어떡하냐? 중앙일보 정치부 기자가?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그래서 요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사표를 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네,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지. 취재를 하면서 자기가 정보를 습득한 거 아니에요? 고급 정보를. 지 혼자 꼴까닥한 거지 사실은. 지가 정보를 습득하고. 일반적 언론 윤리로 보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는 한동훈이 언더 73을 얘기한 이후에 상당한 이제 말하자면 고 그룹에서의 한동훈 지지 움직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강남에서 중고등학교를 보내고 어쨌든 사회 엘리트층이 편입한. 근데 지금 말하자면 중앙일보를 맡고 있는 홍정도 사장이 대표적인 그 세대의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마 리더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 세대가. 그렇지. 예. 근데 어쨌든 한동훈, 이준석 이렇게 이어지는 또 홍정도의 동생은 이준석과 거의 그게 같죠. 스펙이. 왜냐하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외국으로 간 아이비리그 대학교를 진학한 그 나이도 비슷하고 이분들이 다 중랑구 중화동에서 출생을 해야 되고요. 청주에서 자랐어야 돼. 네. 예. 한동훈 씨의 저자 소개에 따르면 이거는 강남이랑은 상관없고요. 중랑구 중화동에서 출생을 해야 돼요. 중랑구나 강북구 이쪽에서 출생을 하셔야 되고 주로 이제 충청도에서 잘하셨어야 돼. 윤석열 강남은 절대 상관이 없어야 돼. 근데 어쨌든 지금 이 강남 말하자면 강남 엘리트가 중앙일보가 저는 아버지 때는 그런 적이 있었지만 체제가 바뀌고 나서 또 JTBC 만들고 나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한 후보를 아까 그 기자 얘기했지만 저는 그게 큐사인 없이 움직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편집국 체계에서의 너 그냥 가라? 그러니까 그런데 참여를 하는데 내가 정말 개인적으로 한동훈이랑 너무 친해서 이거를 해주고 내가 책임질게요. 뭐 그랬을 수 있는데 사실 중앙일보 같이 사주가 있는 오너가 있는 언론에서 일개 기자가 말하자면 그거는 저는 쉽지 않은 거고 이게 모종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 그거를 보고 약간 느꼈는데 이게 갔다 다시 올 수도 있다? 아니 편집국의 주류 라인도 모르는 모종의 프로젝트가 없으면 사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네. 사장님 직할로 뭘 시켰다 이런 좀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다시 돌아올 수도 있지. 제가 홍석현 회장을 뭐 얼마 전에 만났다는 사람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홍석현 회장이 이제 정도도 내 말 안 들어. 내가 힘이 없어 그렇게 얘기를 했대. 그러니까 지금 홍정도 사장이 모든 걸 다 하는 거죠. 다 하는 건데 중앙이든 조중동 다 마찬가지지만 사주에 충성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주에 충성하지 않으면 절대 승진 못해. 그걸 아예 밑에 있는 기자부터 시작해서 아예 그렇게 배워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특파원을 한 10년 정도 할 수 있어요. 충성하면. 그것뿐만 아니라 중앙일보에 그러니까 철저하게 거기에 10년씩 있고 이런 사람들 있어요. 거기에 철저하게 맞춰줘야 된다는 거를 모르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민감한 사안인데 기자 혼자 개별 행동을 한다. 사실 기존의 그런 분위기하고 비교했을 때는 맞지 않죠. 그래서 저는 그걸 아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건데. 논조로 보면 논조나 어떤 뭐 미래 비전으로 놓고 보면 광장에 나오는 태극기들이랑 같이 가는 모습은 이제 못하겠다라고 그들도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홍정도나 그 3세들도 야 그거는 우리가 못해. 우리 미국에서 대학 나오고 공부한 애들인데 우리 어쨌든 자본 시장 자본 자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보수에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인적 쇄신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중앙일보가 김문수가 국민의힘 대통령 됐다고 해서 이 말하자면 세대의 사주가 있는데 그래 어쩔 수 없지 우리는 보수니까 김문수를 지지하지 이렇게 못 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국면이 지나고 저는 그래서 한동훈을 둘러싼 어떤 모종의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시작된 게 아닌가. 이 책과
중앙일보 기자의 퇴사와 중앙일보가 어쨌든 전면적으로 지금 한동훈을 밀기 시작한 거 충분히 가능성이 있네요. 그러니까 저는 글쎄, 어디까지 어디까지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김종익 전 최고위원도 있기도 하고 한동훈 최측근이기도 하고 캠프 구성하는 작업들에 적극적으로 제일 주도해서 참여했다고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김종익 전 최고 라인을 타고 들어가면서 중앙과 JTBC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중앙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예전에 이인재의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이인재 때 중앙이 줄 섰다가 아주 그냥 끝장 나버렸거든.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에 다 휩싸이고 싶은 생각은 없을 거예요. 근데 욕심도 있고 어찌됐든 중간에서 발을 걸치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여러 사업적 정치적 목적이 동시에 막 같이 보이는 작업들, 보이는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중앙은 사실은 권력하고 이렇게 가까워지지 못했어. 이명박은 동아가 만들었다고 하고 박근혜는 조선이 만들었다고 하고 윤석열도 사실은 조선이 만들었다고 해서 조선이 그냥 쭉 치고 들어가면서 국회의원 배지도 여러 명 달고 들어가고 하잖아요. 3년 연속 조선일보 행사에 윤석열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거는 중앙하고 동아일보가 3년 동안 해보지를 못한 거야. 조선일보만 유일하게 자기들 무슨 아시안 리더 무슨 컨퍼런스가 뭐 이런 거 있어. 거기에 참석을 했거든. 그거는 굉장히 큰 거예요. 상징적으로 딱 보여주는 거지 사실. 대통령이 직접 그 영상으로만 보내느냐 직접 가느냐는 건 천지 차이거든요. 저희는 중앙일간지 중에 유일하게 인터뷰를 못 해봤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한겨레는 저 단전단수 하는 거야. 단전단수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중앙일보는 제 결론은 이거예요. 어찌됐든 우리도 뭔가를 하고 싶다는 욕심이 있을 거야. JTBC가 지금 적자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손석희 사장이 있었던 시절에 그것 때문에 자기들은 피해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거든. 그렇죠. 삼성 광고 아직도 못 받고 있거든. 그리고 정권 바뀌었다 하더라도 중앙일보가 뭐 엄청나게 득본 것도 없어 사실은. 그러니까 정권 바뀔 것 같으니까 손 사장 바깥으로 쓱 내밀고 있다가 결국 손 사장 퇴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도 어떤 방식으로든 정권 창출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필요성은 굉장히 절박할 것이다. 다만 중앙이 체질상 동아나 조선처럼 빨가벗고 대놓고 지지하지는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적당한 줄타기를 해가면서 한동훈을 지지하든 절대 김문수 쪽으로 못 가는 성향이니까 한동훈을 지지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정권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하려고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최근 제가 기자 생활하고 중앙이 대선에서 잡은 스탠스 중에 제일 적극적인 스탠스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근데 어쨌든 제일 먼저 인터뷰를 한동훈이 중앙 가가지고 했다는 건 상당히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맞아요. 인터뷰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동훈은 결국 리틀 윤석열이구나 이 생각을 확실하게 제가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정치를 계속 하려고 하는 것이 저는 조금 좀 그런 것 좀 제가 그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미지 정치를 너무 몰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대권을 나오고 그럴 정도의 사람들이라면 자기 성찰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 자기소개를 할 때 자기가 가장 오랫동안 근무했던 검찰청을 하나도 안 넣고 공군 법무관으로 갔다가 갑자기 법무부 장관으로 튀어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제가 책 받았어요. 그렇죠. 회사에는 있는데 저자 소개. 제가 그래서 아니, 저 어제 저는 어제 교보에 풀렸더라고요. 어제 가가지고 봤어요 다? 보진 않았는데 저도 날개만 이렇게 펼쳐봤어요. 후배한테 그랬죠. 이분이 서초동에 사는 자연인이네. 백수라고 자연인이에요. 중앙일보 인터뷰에 백수라고 자기를 소개했어. 아니 공군 법무관에다가 갑자기 비대위원장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비대위원장 했다라는 이 악력을 어떻게 그렇게 써놓냐고. 네, 그게 다 이제 뭐 어떻게 비칠지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너무 이미지 정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중앙일보 인터뷰도 자세히 보면 무슨 자기가 이 앞으로 대통령이 되면 뭘 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비전이나 이런 거는 사실 개헌 얘기로 다 퉁친 거고 나머지 부분은 윤석열한테 미안하고 얘가 윤석열하고 인연이 얼만데 얼마나 내가 고뇌가 많았겠느냐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구구 끌어들이는 거네.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은 보수층에 대한 표현도 경선 있어요. 그거 보고 굉장히 경선 대비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단적으로 드러나는 데가 뭐냐면은 계엄 저지가 필요했는데 나도 괴로웠는데 동시에 계엄 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굴던 더불어민주당이나 뭐 여기까지 뭐 다른 팀이니까 그렇다 칩시다. 오케이. 욕심은 크지만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공수처의 일탈적 행동에 대한 비판이 거셌는데 동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수처가 일탈적인 행동을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수사, 체포 잘못됐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명태균 특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보기에 한동훈은 명태균이 묻지 않았으므로 명태균 특검에 대해서는 그거는 해볼 만해라고 얘기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했느냐? 정치 브로커가 선거에 영향 미치는 거는 큰 문제다. 하지만이 중요하죠 항상. 지금 민주당의 명태균 특검법은 여당 분열을 노리는 의도가 너무 뻔하다. 휘말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를 지금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경선. 예. 그러네. 당원들이 나를 지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럼 이런 생각과 계산이 앞장서는 사람인데 그렇지. 이것부터 생각하는 사람인데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근데 전 뭐 똑같은 인터뷰 보면서요.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던 게 지금 극우 집회하는 사람들, 극렬 지지층 여기에 대해서 보수 지지층이 광장에서 의견을 표출하는 광경도 지켜봤다. 저와 생각이나 방향은 다를지라도 귀한 시간을 내 애국하는 마음으로 거리에 나온 것 아닌가. 미안했고 존중해야겠다는 마음도 들었다. 그러니까 한동훈은 최소한 이쪽하고는 선을 그어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탄핵에 찬성했고 계엄은 위헌적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최소한 그걸 그어줘야지. 그래야 보수 내부에서도 건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고 또 그래도 한동훈은 그 정도의 연대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경쟁할 수도 있지. 대립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문구 딱 보는 순간 아니구나. 인간이 이전에 보였던 태도나 지금하고 한치도 달라진 게 없구나. 경선에 대한 이익만 생각한다는 거죠. 자기 그리고 이익만 생각한다는 재미있는 게 나오는데 개헌 주장은 말로만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기자가 질문하니까 정치는 쪽팔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어기는 건 정말 쪽팔린 일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 핸드폰 비번을 감추는 일은 쪽팔린 일은 아니에요. 기술적인 일. 기술적인 일입니까? 하나만 더 얘기한 대로. 왜 개헌이 필요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87년 체제는 위대했다. 정치 세력 간의 절제와 자제가 뒷받침됐다. 그러나 요 다음이 중요한데요. 문재인 정부 때 조국 사태 속에 사법부를 겁박하는 반지성적 행태가 등장했을 때 처음 금이 갔다. 이번에는 한쪽에서는 29번 줄탄핵을 다른 쪽에서는 계엄을 꺼내면서 절제와 자제가 무너졌다. 체제를 바꿔야 된다. 체제를 바꾸는 양쪽 다 그 중간에 체제를 바꾸는 게 자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서 했을 텐데 그러면서 87년 체제를 꺼내는데 왜 조국 수사를 얘기를 하나? 그리고 조국 수사를 지가 입에 올릴 자격이 있어? 솔직히? 아니, 제가 그게 아까 반지성적이야? 그걸 수사하는 게 반지성적이었지? 저 아까 그 4년제 중임 그 개헌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꼭 지적하고 싶었던 거 놓쳤는데 대전한 포럼에서도 광장 시민들한테 물어봤어요. 엄청나게 많이 물어봤는데 그 설문조사에서 개헌과 관련해서 첫 번째가 다당제예요. 두 번째가 제대로 비례대표하자. 그러니까 지역구 막 해가지고 지들 이익만 남겨먹고 영원하면 다. 그러면서 억지로 막 인구도 줄어드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다당제하고 비례대표 하자가 80%가 훨씬 넘어요. 그리고 국고보조 지원할 때 그 기준을 돈을 무슨 짬짬이 예산이든 뭐든 그것도 거의 80%에 육박합니다. 79%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명확하게 정치개혁에 관해서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거야. 4년 중임제 이것도 조선일보랄지 그다음에 민주당에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권력 잡지 못한 분들이 띄우고 있는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했던 개헌안에도 4년 중임제가 그렇죠. 있었어요. 4년 중임제. 근데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싫어하는 거는 사실은 다당제와 비례대표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거의 그쪽으로 가야 뭐가 권력이 견제가 되고 뭐 이런 거지. 4년 중임제를 하든 뭐 하든 간에 대통령이 그대로인데 그럼 뭘 하겠다는 무슨 개헌을 왜 하겠다는 거야. 그런 개헌은. 그러니까 이게 뭐 개헌 얘기가 대안인 것처럼 얘기가 되고 물타기용으로 쓰이지만 개헌이라는 게 알지만 정치 권력 체제를 개편하는 거에 있어서의 시민적 공감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렇지. 4년 중임제를 한다, 내각제를 한다, 뭐 이런 거가 전혀 와닿지 않는 여의도 사투리 같은 거예요. 여의도 사투리야. 여의도 모법이야. 같은 얘기인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 선언을 하는 이유
해서 어쨌든 뭐 국민의힘을 극우 포지션으로 고착시키고 넓은 땅으로 나가자라고 하는 것도 뭐 이재명 대표가 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 전제가 되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보 정당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근데 예를 들면 진보 섹터가 지금 비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비었습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지난 8년의 선거 동안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그렇지. 이거를 다 나눠 가져왔던 거죠. 이 땅을 거의 황폐화 시켜 놓고 중도로 가자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그러면 양당밖에 안 남거나 혹은 국민의힘이 지금 걸고 있는 프레임이 먹히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다 가져가려고 한다. 이게 지금 먹히는 건데 그러면 사실 이제 그 부분에서의 어떤 뭐 희생 혹은 아까 뭐 그 표현을 빌자면 자제 이런 게 좀 필요했던 그렇지. 건데 사실 이제 그거 없이 한 8년 와온 거죠. 와서 보니까 한동훈 식의 표현을 빌자면 이쪽은 182석을 가졌는데 정치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워서 늘 거부권을 거부당하고 그다음에 이쪽은 민주당이 다 가져 있다고 공격하면서 실제 대통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이라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이런 상황이 된 건데 그게 사실은 여의도가 이 두 세력밖에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황폐화된 게 이제 첫 번째 원인이죠. 그러니까 뭐 사실은 좀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요. 보는 사람마다 시각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제도적 자제가 무너지고 난 다음부터 생겨나는 현상이잖아요.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게임의 룰이니까 우리는 파토내버리겠어, 깨버리겠어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거법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이 꼼수로 만든 게 위성정당인데 이게 사실 고민스러운 부분이 그렇게 만들고 나니까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돼버려.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민주당도 어쩔 수 없이 막기 위한 차원에서 모르겠어요. 뒤에서 웃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같이 위성정당을 만들어버림으로써 아주 제도 자체가 형해화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제도적 자제를 국민의힘이 안 해버리는 순간 이게 모든 게 다 이 묵사발이 나버린 거지. 죽이 돼버린 거지. 밥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앞으로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법률안으로 아주 자세하게 다 박아버려야 돼. 선거법을 할 때도. 만약에 바꾼다고 하면. 그러니까 다른 법률안도 이제는 법 제정하거나 법 수정하거나 할 때 지금 이번에 방통위법 의결 정족수 다시 만들잖아요. 3명으로. 그런 식으로 뭔가 구멍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틀어막는 작업들을 이제 앞으로 계속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꼼수가 등장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그거를 정치가 그 틈을 메우라고 하는 의미에서 비워두는 건데 어찌 보면 또 그걸 어떻게 다 채우겠어요. 사회는 계속 바뀌어가는 변화하는데 근데 그렇게 했더니 정치가 오히려 그걸 거꾸로 악용하고 있잖아. 이거를 앞으로 그럼 정치가 어떻게 해나갈 거냐. 국회가 의회가 이걸 어떻게 막아나갈 거고 어떻게 바꿔나갈 건지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기 중앙일보 이야기했는데 조선일보 그 이야기를 잠깐이라도 합시다. 네. 그 조선일보는 이게 그 보도를 안 하는 게 정상적인 건가? 명태균이 보도하지 말라 그랬다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브로커짓 안 했다 이거잖아요. 조선일보의 주장은. 그러니까 근데 이미 알고 있더라. 대통령실은 이미 알고 있더라. 우리는 브로커짓 안 했는데 나는 그러니까 조선일보 기자는 나는 브로커짓 안 했는데 이미 알고 있더라. 그러면은 어떻게 알았지? 근데 지금 뭐 확인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이제 명태균 쪽 취재가 가능한 분들이 하고 있는 얘기는 백업본을 5개를 만들었다라는 거고. 아, 그래요? 그 백업본이 5개가 나간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조선일보 기자한테 갔다는 거고. 갔다. 그리고 김건희한테 그거를 알린 통로가 조선일보가 아니어도 그러면 다른 통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다른 통로는 있을 수 있는 거고. 다른 4개는 누구한테 줬는지 모르고. 뭐 그거는 밝히지 않고 있지만 어쨌든 뭐 그런 상황들에서 앞단의 상황들은 이제 그렇게 흘러간 것 같고. 근데 조선일보가 이걸 10월달에 확보하고도 명태균의 동의를 얻지 못해서 보도하지 못했다. 평시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도 평시면 취재원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함부로 보도할 수는 없죠. 근데 이게 이제 10월 4일날 뉴스토마토 보도 이후에 모든 언론들이 TF를 꾸리고 10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단독 경쟁이 붙으면서 이제 사건이 굴러가기 시작했는데 이 정도 장이 섰는데 조선일보가 사실 판을 끝낼 수 있는 걸 들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보도하지 않았다. 이걸 어떻게 볼 거냐. 이거야말로 아까 최상목 대행이 말했던 정무적 판단을 한 거라고밖에 볼 수 없고. 그리고 제가 뭐 저도 그 TF에 저희 회사에서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런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했는데 이거는 윤석열 같은 술꾼이 나 속지 때문에 이제 술 못 먹겠네. 이런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다. 조선일보의 이 논리는 늘 그 걱정을 하죠. 그 걱정을 하지만 구국면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결정적인 물증을 쥐고도 보도하지 않았다. 이건 다른 판단을 했다라는 거밖에 얘기가 안 되는 거고 이미 최순실 게이트 때도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조선일보가 그 화면을 들고 한참 보도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같은 경우라고 보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보통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헤아리기 어려운 심기가 뭐냐면
김건희 여사를 왜 이렇게 화가 났느냐요. 그러니까 김건희 그러니까 그 내용에 사이에- 화가 난 거야? 무슨 처리하는 방식에 화가 뭔가 난 거야? 조선일보가 뭔가를 그쵸. 시도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그 얘기는 거기에 격분을 한 거지. 그렇죠. 액션을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았고 우리는 당사자의 동의를 못 얻어서 아무 짓도 하지 않고 그냥 갖고만 있었어요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12월 말에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조선일보를 목숨을 걸고 폐간시키겠다라고 얘기한 건 그 사이에 조선일보와 김건희 여사 간에 무슨 일이 있었을 텐데 그거가 지금은 이제 아직은 드러나지 않고 있는 그 상황이죠. 거래라는 표현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어떤 방식으로든 거래를 시도하려고 했을 가능성을 김건희 입을 통해 가지고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자가 USB를 갖고 있어. 그리고 위에다 보고했어. 그럼 우리가 들고 있는데 내용 아무것도 모르고 들고 있겠어요? 뭐 어떤 내용이야? 골자가 뭐야? 그랬다. 이러이러 해가지고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하고 뭐 여사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거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윗선은. 그러면 그거 알고 난 다음에 알았어. 우리가 보도할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러면 거기서 꾹 누르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 대통령실이든 대통령실이 안 가지. 그런 건 다 직접 거래하려고 덤비지. 우리 갖고 있는데 받았는데 이런 내용이 돼? 이 얘기 안 했겠어요? 제 생각에는 하니까 그렇게 했겠지. 제 생각에는 그때 12월 달에 뜬금없이 그러니까 11월 12월에 조선일보에 그 논설위원들이나 그 시니어들이 쓰는 칼럼에 김건희 관련된 얘기를 많이 씁니다. 예를 들면 뭐 수덕사로 가라는 둥 뭐 이런 갑자기? 얘기를 칼럼들이 갑자기?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좀 튀는 내용이거든요. 예를 들면 조선일보 논조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조선일보가 백업본이 5개 있다는 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본 원인 스페셜 원인 줄 알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다른 백업본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다른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사이에서의 뭔가 그 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김건희 여사가 그래서 이게 모종의 플레이를 하려고 한 게 아니냐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목숨 걸고 폐간시키겠다고 해서 최후의 그 안티조선 활동가 선언을 한 게 아닌가. 근데 분명한 한 가지는 뭐냐면요. 다른 일반적인 정치인도 아니고 대통령의 불법 행위를 인지할 만한 충분히 의심할 만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거예요. 이거 언론이 보도 안 하고 있었어. 그렇지. 이거는 그 어떤 설명으로도 언론 윤리에 어긋날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 저널리즘에 가면 기본도 안 되는 거야. 최순실 의상실 그것도 어물쩍 다 사실은 넘어갔지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야. 대통령 최측근에 최순실이 있고 최순실이 저렇게 위세등등하게 하고 있다는 거를 영상으로까지 갖고 있었는데 조선일보가 꼴깍했잖아. 자기 혼자. 슬쩍슬쩍 흘려가면서 무슨 거래를 했는지 모르지. 그때 송희영과 거래를 했을 거라고 의심하고 있지만 다른 거래를 시도했을지 누가 알겠어 사실은. 그렇죠. 그때도 대통령이 청와대가 격분했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또 하는 행태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어떻게 된 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광고는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이고요. 예,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 합하면 108만 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금 사은품 혜택 원치 않는다. 55인치 삼성 TV로 선택 가능하시고요. 1670-2571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경 검색하시고 상담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할 때 스픽스 또는 최경련의 정치본색 말씀하시면 현금 비밀 혜택과 함께 지인 추천할 때마다 최대 4만 원의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새 이벤트니까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삼입니다. 홍삼 가격에 산삼을 드립니다. 전설의 고려 산삼에 맥을 잇는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고요. 이름도 산삼 순백. 산삼의 본향 지리산 800고지에서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비바람 이슬 맞으면서 7년을 기다렸습니다. 인삼을 산에 옮겨 심은 묘종삼이 아니고요. 직접 씨를 뿌린 씨종 산양산삼입니다. 다양한 사포닌 종류와 압도적 함량을 자랑하는 산삼순백 한 박스에는 7년근 산양산삼 30뿌리 분량의 사포닌이 들어있습니다. 한 박스에 산양산삼 30뿌리 분량의 사포닌이 들어있습니다. 네, 온라인 구매 후기 14,000건이고요. 만점에 가까운 평점을 자랑하는 가성비, 가심비 최고의 제품입니다. 2월에는 순백 산삼 1+1 그리고 산삼 젤리도 주네요. 어린이 건강과 성장에 도움되는 산삼 젤리 인기가 많은데요. 2월에도 온 가족 겨울 건강 산삼 순백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1666에 1080, 1666에 1080 그리고 검색창에 산삼순백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경련의 정치
본색이었고요. 예, 김민아 평론가, 김성한 평론가 그리고 김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